우리 엄마인 척하세요. 낯선 남자가 제 어깨를 끌어안는 순간 전 알아버렸습니다. 22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이라는 걸. 그런데 누군가 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이 도시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죠. 저 여자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튀었는데.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골목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선 회장은 숨을 죽인 채 폐가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자태를 유지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온몸이 진흙과 눈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태성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7위의 거대 기업 회장이 이런 허름한 재개발 구역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다니 믿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사촌 동생 조영태가 보낸 용역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한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하이힐을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눈을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엄마인 척하세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한미선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의 거친 손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뒤에 놈들이 따라오니까 조용히 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다급했어요. 한미선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 저 아줌마 어디 갔어? 용역들의 발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한미선은 본능적으로 낯선 남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휴, 엄마. 내가 술 좀 적당히 드시라고 했잖아요. 연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한 연기였죠. 남자는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한미선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치매약도 안 드시고 이 밤에 어딜 헤매고 다녀요?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용역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가난해 보이는 청년과 고개를 푹 숙인 여자. 한미선의 비싼 코트는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명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뭐야, 그냥 취객이잖아. 용역 중 하나가 침을 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저쪽 폐가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발자국이 저기로 이어지는데요. 빨리 움직여. 놓치면 우리 다 목 날아간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한미선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었어요. 한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아줌마 간도 크시네요. 겁도 없이 거길 왜 들어가요? 거긴 우리 같은 놈들도 밤엔 안 가는 곳인데. 청년이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한미선은 떨리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청년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목소리도 체구도 심지어 말투까지. 고마워요. 한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청년은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고마우면 밥이나 사주든가요? 아니면 떡값이라도 좀 주시든지.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청년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한미선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퀴퀴한 땀냄새와 흙내음이 났지만 한미선은 태어나서 걸쳐본 어떤 밍크 코트보다 더 따뜻하다고 느꼈죠.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얼어 죽어요. 청년이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미선은 홀린 듯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재개발 지구 한복판. 대한민국 재계 7위 회장과 갈 곳 없는 가난한 청년의 운명이 그렇게 거친 손길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미선이 비틀거리며 청년을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청년은 대답 대신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갈 뿐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컨테이너는 금방이라도 눈무게에 찌그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누추하지만 어쩌겠어요? 얼어 죽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청년은 뻑뻑한 쇠문 손잡이를 낑낑대며 돌려 열었습니다. 킥! 소름 끼치는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치고 나왔어요. 한미선은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생 대리석 바닥만 밟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 짐승 우리 같은 공간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뭐해요? 밖에서 눈사람 될 거예요? 빨리 들어와요. 청년의 재촉에 한미선은 쭈뼛거리며 컨테이너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청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어요. 치직! 탁!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 전구가 깜빡거리더니 이내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좁은 컨테이너 내부가 드러났어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매트리스와 찌그러진 석유난로,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들.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한미선은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다 젖은 외투를 털고 있는 청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후, 진짜 춥네. 아줌마 괜찮아요? 청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고개를 확 돌려 한미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한미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전구의 주황빛을 받아 반짝이는 청년의 얼굴. 짙고 뚜렷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오똑한 코, 그리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그 눈매. 그것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남편 박준석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여보. 한미선의 입에서 헛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닮아도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는 일이었죠. 마치 젊은 시절의 남편이 타임머신을 타고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한미선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청년은 한미선이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자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질렀습니다. 아줌마, 왜 그렇게 빤히 봐요? 제가 좀 잘생겼죠? 씻으면 더 괜찮은데. 그 넉살 좋은 말투, 쑥스러울 때 코를 문지르는 버릇까지. 한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2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린 3살배기 아들 민호. 그 아이가 남편을 꼭 빼닮았다는 사실을 한미선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청년이 놀라서 달려와 한미선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청년에게서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묘하게 그리운 살냄새가 풍겨왔어요. 한미선은 떨리는 손을 들어 청년의 뺨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아니에요. 그냥 현기증이 나서. 아까 너무 놀라서 기력이 다 빠졌나 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청년은 한미선을 매트리스 위에 앉히고는 구석에 있는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석유 냄새와 함께 붉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난로 위에 양은 주전자를 올려놓고는 자신의 품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원래 제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아줌마한테 양보할게요. 청년이 내민 것은 꼬깃꼬깃한 종이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차갑게 식어 눅눅해진 붕어빵 2개가 들어있었죠. 천하의 태성그룹 회장이 길바닥에서 파는, 그것도 다 식어버린 붕어빵을 받아들다니.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한미선은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먹어요. 식어서 맛은 좀 없어도 배는 찰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거 안 먹나? 청년은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한미선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파탕금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쳤어요. 맛있네요. 그렇죠. 저기 사거리 포장마차 할머니가 팥을 기가 막히게 삶거든요.
한미선은 붕어빵을 씹으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은 남편을 닮은 이 가난한 청년이 자신의 전부인 저녁밥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한미선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보낸 거야? 나 혼자 너무 외로울까봐 당신 닮은 사람을 보내준 거야? 한미선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혹시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한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2년 전 3살배기 아들 민호를 잃어버렸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한미선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예요? 청년은 난로 위에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자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진이요. 편하게 우진이라고 부르세요. 우진. 한미선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어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당연히 달랐죠. 하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우진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한미선에게 건네며 싱긋 웃었어요. 아줌마는 이름이 뭐예요? 보아하니 곱게 자란 사모님 같은데 자식들은 뭐하고 이런 험한 곳에 혼자 왔어요? 자식. 그 단어가 한미선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자식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든요. 한미선의 쓸쓸한 대답에 우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랑 반대네요. 저는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뭐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고아예요. 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서린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어요. 한미선은 가슴이 찌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청년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험한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걸. 그때였습니다. 우진이 젖은 바지가 찝찝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축축해. 아줌마, 저 바지 좀 말리게 걷을게요. 눈 돌리고 계세요. 우진은 넉살 좋게 농담을 던지며 젖은 작업복 바지단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은 슬쩍 고개를 돌리는 척하다가 무심코 우진의 다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미선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우진이 걷어올린 왼쪽 종아리. 그곳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물린 큰 흉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한미선의 뇌리에 지옥처럼 각인된 그날의 기억. 3살배기 아들 민호가 사나운 도사견에게 다리를 물렸던 그 참혹한 상처와 위치도 모양도 너무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진 듯 살점이 뭉개지고 뒤틀린 거대한 흉터. 왼쪽 종아리 중앙에서 시작해 발목 쪽으로 길게 이어진 그 끔찍한 자국. 한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 같은 신음을 터뜨리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먹던 붕어빵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눈 녹은 흙탕물에 뒹굴었어요.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우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한미선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의 시선은 오직 우진의 왼쪽 종아리에 멈춰 있었어요. 민호야, 안 돼. 그날 끔찍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이웃집에서 탈출한 사나운 도사견에게 다리를 물려 비명을 지르던 그날. 피를 흘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리며 제발 다리만은 온전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한미선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듯 우진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총각, 다리, 그 상처는.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우진은 한미선의 시선이 자신의 흉터에 꽂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어요. 그는 화들짝 놀라며 걷어올렸던 바지단을 황급히 다시 내리려 했습니다. 마치 보여줘선 안 될 흉한 것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거요? 놀라셨죠? 미안해요. 보기 좀 흉하죠? 우진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은 우진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어요. 평소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친 행동이었죠. 말해줘요.
어쩌다 그런 흉터가 생긴 건가요? 한미선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진은 한미선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고아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흉터래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걔한테 아주 심하게 물린 자국 같아 보인대요. 쿵. 한미선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걔한테 물린 자국. 고아원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상처. 그리고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22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민호가 틀림없어. 한미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진은 한미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자 서둘러 바지를 발목까지 끌어내리며 흉터를 가렸어요. 징그럽죠? 예쁜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눈 버려요. 그 한마디가 한미선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쁜 사람은 보면 안 된다니. 제 몸에 난 상처가 징그러워 남에게 보일까 부끄러워하는 내 아들. 부모 없이 자라며 저 흉한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저 다리를 부여잡고 울었을까요? 한미선은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다라고 소리치며 우진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사실을 밝혀봤자 이 기막힌 운명을 청년이 받아들일 일이 만무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놈들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일단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징그럽기는요. 아주 용감한 상처인데요. 한미선은 치미는 오열을 삼키며 겨우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눈에 힘을 주어 참았어요. 우진은 한미선의 따뜻한 말에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용감한 상처라.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다들 재수없다고 피하기만 하던데. 우진은 난로 위에 끓고 있는 주전자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쓸쓸한 옆모습을 바라보는 한미선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그 상처 많이 아팠겠어요. 한미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우진은 난로 불을 쬐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고아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니까요. 우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어릴 때 애들이 괴물다리라고 놀려서 반바지도 못 입었어요. 누가 날 버렸는지 몰라도 참 지독하게도 버렸죠. 그 담담한 말투가 한미선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탓에 금지용역 귀한 아들이 버려진 자식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했어요. 한미선은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억지로 삼키며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기 총각. 몸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혹시 예전에 운동했었어요? 우진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는 난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한미선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활짝 웃고 있는 우진이 있었습니다. 저 사실 태권도 선수였어요. 꽤 잘 나갔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메달도 따고 국가대표 상비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한미선은 사진 속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씩씩했던 아이가 어쩌다 재개발 구역의 철거 용역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한미선의 안타까운 물음에 우진은 사진을 도로 가방 깊숙이 쑤셔 넣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사고를 좀 쳤거든요. 우진은 난로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픈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같은 고아원 출신 여자애가 있었어요. 저랑은 남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각별한 사이였죠. 우진의 입가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돈 좀 있다는 집 아들놈이 그 애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어요. 싫다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괴롭히고. 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어느 날 그놈이 여자애를 빈 교실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눈이 뒤집혔죠.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싸움이라도 났나요? 싸움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놈이 여자의 뺨을 때리려는 걸 제가 막았거든요. 그러다 밀쳤는데 우진은 허탈한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놈이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하필이면 뼈가 좀 복잡하게 부러졌다나 뭐라나. 한미선은 숨을 죽이고 우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놈 집안이 꽤 잘나가는 졸부였어요. 합의는 절대 없다고 길길이 뛰더라고요.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고아인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결국 합의를 못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우진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태권도 선수잖아요. 운동선수의 손과 발은 흉기래요. 그래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라 뭐라나. 가중처벌을 받게 된 거죠. 네. 뭐라고요? 한미선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아이를 구하려던 정당방위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흉악범죄 취급을 받았다니. 판사님한테 빌었어요. 여자애를 구하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그쪽 변호사가 워낙 비싼 사람이라 그런지 제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소년원에 갔어요. 태권도 협회에서는 영구 제명당했고요. 대학 꿈도 못 꾸죠. 빨간 줄 그인 전과자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진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나오고 나서 공장이든 식당이든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걸어서 회방을 놓더라고요. 전과자 쓰지 말라고. 한미선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악의적인 괴롭힘과 횡포가 꽃다운 아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바닥은 신원 조회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힘만 쓰면 되니까. 우진은 다 식어버린 주전자의 물을 종이컵에 따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죠? 사람 구하려다 내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게.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죽어도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우진은 한미선을 바라보며 개구쟁이처럼 웃었어요.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또 오지랖을 부렸네요. 나 진짜 바보죠? 한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바보라니. 천사 같은 내 아들이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니. 한미선의 머릿속에 아들의 인생을 망친 그 졸부 집안에 대한 끔찍한 살기가 솟구쳤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놈들. 그놈의 팔 하나가 아니라 그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서라도 갚아주겠다. 총각, 절대 바보 아니에요. 한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거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총각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우진은 낯선 아줌마의 뜨겁고 진중한 위로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은지 슬금슬금 잡힌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컨테이너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한미선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 이 한미선이 지옥을 보여주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미선은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우진은 벌써 석유난로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한미선은 어둠 속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엄마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단다. 새벽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한미선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강비서였습니다. 강비서,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지역 유지라는 이준혁이라는 놈, 그리고 그 앱이 되는 작자가 뭐하는 놈들인지 샅샅이 뒤져. 한미선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직업, 재산, 비리. 그리고 정우진이라는 청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한미선은 전화를 끊고 멀리 보이는 재개발 구역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우진이 털어놓았던 억울한 사연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전과자라서 안 돼요. 그놈 아버지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해서. 한미선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준혁, 그리고 그의 아비 되는 놈. 누구든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한미선은 평소보다 더 냉철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강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이준혁 부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미선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중년 남자의 사진과 껄렁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준혁의 아버지는 동양건설의 이광수 사장입니다. 강비서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하청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인데 평소에도 갑질과 횡포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미선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매서워졌어요. 그리고 이준혁은 학창시절부터 돈으로 사고를 무마하고 다니는 문제아였습니다. 강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진 씨 사건도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목격자들 진술을 돈으로 매수해서 정당방위를 쌍방 폭행도 아닌 일방적인 특수 폭행으로 조작했더군요. 조작? 네. 정우진 씨가 태권도 선수라는 점을 악용해서 가중처벌을 받게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썼습니다. 한미선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쾅! 짐승만도 못한 놈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한미선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돈과 권력으로 한 청년이, 아니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렸죠. 게다가 이광수 사장은 정우진 씨가 출소한 후에도 그가 취직하는 공장마다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강비서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한미선의 표정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워졌습니다. 극한의 분노는 오히려 차가운 침묵을 부르는 법이니까요. 강비서. 네, 회장님. 동양건설,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게 있나? 강비서가 태블릿을 빠르게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재 우리 그룹의 물류창고 증축 공사와 계열사 리모델링 하청을 맡고 있습니다. 매출의 80%가 우리 그룹에서 나옵니다. 한미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미소였어요. 그래, 우리 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었어. 한미선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천루 꼭대기.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놈들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강비서, 지금 당장 법무팀장 불러. 네. 동양건설이랑 맺은 모든 계약 도장 및 먼지 하나까지 뒤지라고 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빌미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걸어.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상관없어. 공사 좀 늦어지는 게 대수야. 한미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 아니, 죄 없는 청년 인생을 망친 놈들한테 내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꼴은 못 봐. 강비서는 회장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그놈 지금 뭐하고 사나?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유흥비나 탕진하고 다닙니다. 최근엔 도박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박이라. 한미선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잘 됐네. 그쪽도 같이 털어. 국세청장이랑 경찰청장한테 안부 전화하고. 요즘 젊은 애들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단속 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넌지시 흘려. 알겠습니다. 난 절대 내가 시켰다는 티는 내지 마. 그놈들이 제 발로 기어와서 빌 때까지 숨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
한미선의 눈빛은 잔혹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재계의 철의 여인다운 모습이었죠. 강비서가 나가고 난 뒤 한미선은 다시 서류 속 정우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소년원 입소 당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억울함이 가득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기다려. 한미선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다 갚아줄게.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 만배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게.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조영태였습니다. 한미선은 잠시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조영태. 무슨 일인가? 아이고, 회장님. 별일 없으시죠? 아니, 요즘 재개발 구역에 자주 가신다는 소문이 돌길래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조영태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능글맞았습니다. 한미선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벌써 내 뒤를 캐고 다니는구나. 걱정? 자네가 내 걱정을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냥 바람 좀 쐬러 다닌 거야. 에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바람을 쐬러 가십니까? 혹시 거기 숨겨둔 꿀단지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조영태가 은근슬쩍 떠보는 말에 한미선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우진의 존재를 눈치챈 걸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한미선은 전화를 쾅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영태,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냄새를 맡은 게 분명했어요. 우진이가 위험해. 한미선은 다시 강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강비서, 당장 경호팀 붙여. 정우진 씨 주변에 24시간 감시 붙이고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경호팀 전원 옷 벗을 각오하라고 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조영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한미선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죠. 바로 그날 오후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전무실. 조영태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몰래 찍어온 한미선의 최근 행적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회장님이 이 거짓골을 한 청년 컨테이너를 매일 밤 드나드신다고. 조영태가 사진을 탁탁 치며 물었어요. 네, 전무님. 도시락도 싸가시고 옷도 사가시고 아주 지극정성이십니다. 기가 막혀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재벌 회장이 노숙자 뒷바라지라니. 조영태는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겼어요. 그러다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이 한미선에게 붕어빵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는 클로즈업 사진이었죠. 조영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이놈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는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25년 전 한미선의 남편 박준석 사장의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영태는 돋보기까지 쓰고 사진 속 박준석과 현재의 정우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설마. 조영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코,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까지. 두 사람은 판박이었어요. 박준석, 그 재수없는 놈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조영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운전기사를 시켜 시장통에 내다버린 한미선의 아들 민호. 그 녀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 발로 한미선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런 젠장. 어떻게 그 어린 놈이 살아서. 조영태는 사진을 구겨버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미선이 왜 그토록 이 청년에게 집착하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이미 눈치챈 게 분명해. 만약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진짜 확인이 끝났다면 내 회장 취임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22년 전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몰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데. 조영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비서, 당장 동양건설 이광수 사장 오라고 해.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1시간 후
서울 외곽의 은밀한 요정식집. 조영태와 동양건설 이광수 사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광수는 한미선의 지시로 세무조사를 받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고 있었죠. 전무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이 갑자기 계약을 다 끊겠다고 난리입니다. 저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광수가 술잔을 들이키며 하소연했어요. 조영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광수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이 사장, 진정하게. 내가 자네 살 길을 하나 알려주려고 불렀어. 네? 살 길이라니요? 자네 아들놈 때문에 전과자 됐다는 그놈. 정우진이라고 했나? 이광수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아, 그 재수 없는 놈이요? 네, 그놈 때문에 우리 준혁이가 팔 부러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놈은 왜요? 조영태는 목소리를 낮추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놈이 사실은 한미선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야. 네?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아들은 옛날에 실종돼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더군. 그것도 회장님 남편이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말이야. 이광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괴롭혔던 전과자 놈이 원청업체인 태성그룹의 후계자라니. 이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그럼 우린 이제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회장님이 그놈 핏줄인 걸 알면 우릴 가만두겠습니까? 이광수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조영태는 그런 이광수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선수라니요? 조영태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놈, 지금 자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네. 철거 용역으로. 공사판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곳 아닌가? 위에서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추락할 수도 있고 말이야. 이광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영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린 거죠. 설마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죽이라니 섭섭하게. 그냥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좀 도와달라는 거지. 조영태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거면 자네 회사가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은 해결될 거야. 그리고 일이 잘 처리되면 태성그룹의 모든 건설 하청은 동양건설에 몰아주겠네. 이광수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놓인 돈다발과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한미선과 그 아들놈에게 처참하게 보복당할 것이라는 공포. 이광수의 눈빛이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뒤를 봐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지. 내가 차기 회장이야. 내 말 한마디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덮을 수 있어. 조영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비우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놈 냄새나는 똥파리 같은 놈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치워버리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기왕이면 내일이 좋겠어. 회장님이 눈치채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끝내야 해. 걱정 마십시오. 내일 철거 현장에서 가장 높은 건물 작업을 시킬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두 악당은 낄낄거리며 건배를 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미선이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그들의 숨통을 조일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재개발 철거 현장. 아무것도 모르는 우진은 새벽부터 나와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오늘 5구역 옥상 작업이다. 반장님이 너 올라가래. 동료의 말에 우진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진은 안전화를 고쳐 신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낡은 폐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우진은 묵묵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등 뒤로 이광수의 사주를 받은 용역 반장이 섬뜩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우진 씨, 저기 3층 끝에 있는 철골 좀 절단해줘. 그게 마지막이야. 작업 반장이 턱짓으로 건물의 가장 위태로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우진은 땀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진은 무거운 산소절단기를 메고 앙상하게 남은 폐건물의 철골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갔습니다. 발밑은 낭떠러지였고 사방은 콘크리트 가루가 눈발처럼 날리는 위험한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우진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당을 받으면 어제 붕어빵 아줌마에게 따뜻한 내복이라도 한 벌 사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났거든요. 반장은 우진이 작업 위치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는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타깃 도착했다. 작업 시작해. 그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너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굴착기 기사가 레버를 당겼어요. 쿵! 괴음과 함께 굴착기의 거대한 집게가 우진이 서 있는 철골의 지지대를 강타했습니다. 워! 우진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우진이 딛고 있던 철판이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피해! 우진아! 동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끼기깃! 쾅! 녹슨 철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무거운 철근 덩어리들과 함께 10m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화광! 자욱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사람이 깔렸다. 구급차 불러. 작업 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늦장을 부렸어요. 이재수 없게. 시끄러. 다들 비켜. 가까이 가지 마. 더 무너진다. 반장은 사람들이 구조하러 가는 것을 막아서며 시간을 끌 작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우진은 과다출혈이나 압사로 목숨을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 이 자식들아. 현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의 10수명이 들이닥쳤어요. 한미선이 우진을 감시하라고 붙여둔 최정예의 경호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작업 반장을 거칠게 밀치고 무너진 철골 더미로 뛰어들었어요. 정우진 씨, 정신 차리십시오. 구급대 빨리 이쪽으로. 경호팀장은 맨손으로 날카로운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을 파헤쳤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다. 무조건 살려내. 그들의 필사적인 구조 덕분에 흙먼지 속에서 피를 흘리는 우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문은 깨져 있었고 이마와 팔다리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죠. 우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시립대학병원 응급실. 응급실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미선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우진아! 총각! 한미선은 신발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우진이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붉은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자 한미선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한미선은 우진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손,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늑골이 골절되어 장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이 병원을 통째로 사라면 사겠습니다. 한미선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평소에 냉철한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식의 목숨 앞에 한없이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죠. 우진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 실려가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줌마. 우진이 힘겹게 한미선을 불렀어요. 말하지 마요. 기운 빠져요. 한미선이 우진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요. 나 괜찮으니까. 우진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한미선을 걱정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바보 같은 착함이 한미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붕어빵 사드릴 돈 벌려고 했는데. 우진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 돼.
우진아, 정신 차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어요. 복도에 홀로 남겨진 한미선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피. 22년 만에 만난 내 새끼가 흘린 피. 한미선의 눈물이 서서히 마르더니 그 자리에 서슬 퍼런 살기가 들어찼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강비서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이거 사고 아니야. 놈들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한미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강비서조차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방금 들어간 저 아이. 내 아들이다. 내가 22년 전에 잃어버린 한민호야. 강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한미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들여. 경찰보다 먼저 우리가 확보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자백받아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태랑 이광수, 그 두 놈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한미선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 묻은 손을 닦았어요. 하지만 닦아도 아들의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고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몸에 손 뗀 놈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낼 거야. 피에는 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한미선은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맹세했어요. 이제 자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잔혹하고 철저한 응징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병원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한미선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한미선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아들 한 번만 다시 안아보게 해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강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한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우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찢어진 옷자락에 묻어있던 혈흔으로 의뢰했던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한미선은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한미선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검체-O와 검체-B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활자로 박힌 그 명확한 진실 앞에 한미선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흑, 민호야, 내 새끼.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뼈저린 아픔이 되어 돌아왔어요. 22년 전 시장통에서 놓쳐버린 그 작은 손이 돌고 돌아 거친 굳은 살이 박힌 노동자의 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가 널 못 알아봐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구나. 한미선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진아! 정우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김하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응급수술 명단에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뜬 것을 보고 혜진도 팽개치고 달려온 거였죠. 하늘은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는 한미선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줌마. 하늘은 며칠 전 우진의 컨테이너에서 마주쳤던 붕어빵 아줌마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지금 한미선의 모습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피 묻은 명품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채 앉아있는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늘 양이라고 했나? 한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모님. 우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하늘은 한미선의 손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애절한 눈빛을 보며 한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바로 우리 우진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랑이구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사람이구나. 걱정 말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낼 거니까. 한미선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키려던 찰나였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뒤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병원의 병원장인 최 원장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딸 하늘이 응급실에서 울며 뛰쳐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따라온 거였죠. 아빠, 우진이가 죽을지도 모른대요. 하늘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자 최 원장은 딸을 달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곁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한미선 회장님 아니십니까? 한미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원장님. 최 원장 부부는 태성그룹이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이사이자 한미선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죠. 회장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혹시 안에 있는 환자가? 최 원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한미선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네. 아, 아들이라니요? 최 원장 부부는 물론이고 울던 하늘까지 깜짝 놀라 한미선을 쳐다봤습니다. 한미선은 품에 안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꽉 쥐었어요.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아들 민호입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저 아가씨와 함께 자랐더군요. 하늘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고아원에서 흑장난하며 자랐던 우진이, 쥐뿔도 가진 것 없어 무시당하던 그 우진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핏줄이었다니. 그럼 우진이가? 그래요, 하늘. 한미선은 다가가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네를 참 많이 아끼더군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어 할 만큼. 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진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그 외롭고 추운 시간 동안 우리 민호 곁에 있어줘서.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미선의 진심 어린 말에 최 원장 부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입양한 딸과 한미선의 잃어버린 아들이 이토록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니.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띵! 그때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집도이가 걸어 나왔어요. 한미선과 하늘, 그리고 최 원장 부부가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선이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물었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한미선에게는 천년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죠. 천만다행입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기 직전에 멈췄어요. 워낙 환자분 체력이 좋아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늘도 한미선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죠. 최 원장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의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무자비하고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한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번뜩이는 눈으로 강비서를 바라보았어요. 강비서, 당장 차 대기시켜. 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드님 깨어나시는 거 보고 가셔야죠. 아니, 내 아들이 눈을 떴을 때 억울한 거 하나 없는 세상을 만들어놔야지. 한미선은 피 묻은 옷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간다. 내 아들 죽이려 했던 놈들, 오늘부로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한미선의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조영태와 이광수,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린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단상에 선 조영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 속내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주주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영태가 목을 가다듬으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한미선 회장님은 최근 심각한 판단력 저하와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한미선이 재개발 구역에서 우진의 컨테이너를 드나드는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보십시오.
회장이라는 분이 회사 일은 뒷전이고 철거 용역 사내와 어울려 다니며 회사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영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동양건설 이광수 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광수가 벌떡 일어나 거들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 사내놈은 전과자의 아주 질 나쁜 놈입니다. 회장님이 노망, 아니 판단력을 잃고 저런 놈한테 놀아나는 게 분명합니다. 이광수는 우진이 사고로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받은 작업 반장에게서 확실하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며칠 전 저 사내놈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놈 병원비로 수억을 쓰겠답니다. 조영태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인 집착 때문에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낭비하는 회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임안을 가결합시다. 조영태가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소리를 지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미선 해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조영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됐어. 이제 태성그룹은 내 거야. 한미선, 너는 이제 끝이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해임 투표 개시를 선언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한미선 회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쾅! 그때 회의장 뒷문이 벼락치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또각또각. 고요한 회의장에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대며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의 길을 만들었죠. 누가 마음대로 내 자리에서 투표를 노네. 한미선의 차가운 일갈에 조영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회장님. 병원에 계신다고. 왜? 내가 충격받고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나? 한미선은 단상 앞까지 걸어가 조영태를 노려보았어요. 내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한 그 시각에 나는 놈들의 목줄을 쥘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아, 아들이라니요? 그게 무슨... 조영태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광수 역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치를 살폈어요. 한미선은 회의장을 둘러보며 쟁쟁하게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노망이 나서 젊은 놈한테 회사 돈을 퍼준다고요? 한미선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소했어요.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한미선이 손짓하자 열린 문틈으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하늘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친 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한쪽 팔에는 링거를 꽂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헉! 이광수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나동그라졌습니다. 정우진.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조영태 역시 다리가 풀려 단상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살아있었어. 분명 3층 높이에서 철골과 함께 떨어졌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우진을 보자 오금이 저렸습니다. 우진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갈비뼈가 옥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이광수 사장님, 그리고 조영태 전무님. 저 죽으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우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맥 빠지지 않아서요. 그리고 우진은 옆에 선 한미선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한미선과 우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한미선은 우진의 어깨를 감싸며 선언했습니다. 소개합니다. 22년 전 실종되었던 제 아들, 그리고 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한민호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친자관계 성립 99.999%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조영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진짜였다니. 그놈이 진짜 살아 돌아온 박준석의 아들이었다니.
한미선은 벌벌 떨고 있는 조영태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사신처럼 속삭였습니다. 놀라긴 일러.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한미선이 다시 한번 손짓하자 스크린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어두운 화면 속에서 이광수와 조영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놈 아주 없애버립시다. 사고로 위장해서. 확실하게 뒤를 봐주시는 거죠. 녹취록이었습니다. 우진이 사고를 당하기 전 이광수와 조영태가 나눴던 범죄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조영태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주주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광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전무님이 조영태 전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 비겁한 자식. 내가 죽이자고 했잖아. 두 악당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우진이 절뚝거리며 이광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광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이광수 사장님, 제 인생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노리셨어요? 우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 아들 이준혁, 그리고 당신. 내가 겪은 고통 이자까지 쳐서 똑같이 돌려줄 거야. 기대해.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조영태 씨, 이광수 씨. 살인 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조영태는 한미선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미선,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핏줄인데. 한미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어요. 내 핏줄은 여기 있는 내 아들뿐이야. 넌 짐승이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회의장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한미선은 떨고 있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우진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한미선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하늘도 다가와 우진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하나둘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기적적으로 상봉한 모자에 대한 축복의 박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며칠 뒤, 한미선의 검은색 세단이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강남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우진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재개발 구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옥탑방이었어요. 우진은 퇴원하자마자 한미선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거기서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한미선은 아들의 소박한 소원에 기꺼이 앞치마를 둘렀어요. 평생 팬대만 굴리던 재벌 회장이 좁은 옥탑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차가운 옥탑방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도 옆에서 분주하게 전을 부치며 거들었죠. 회장님, 아니,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싱겁지 않아요? 딱 좋구나. 우리 하늘이가 손맛이 아주 좋아. 한미선과 하늘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고부지간이었습니다. 우진은 옥상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풍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밥 먹자. 한미선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과 생선이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둥근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칠판에 긁은 밥상 위에 투박한 집밥이 훨씬 더 빛나 보였습니다. 한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생선살을 발라 우진의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내 아들. 그동안 못 먹인 거 엄마가 다 해줄게. 우진은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한미선이 걱정스럽게 묻자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한미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에 한미선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2년을 기다려온 말. 꿈속에서조차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그래, 내 새끼. 어서 먹자. 한미선은 우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하늘도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에는 축복처럼 포근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옥탑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태성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경호원용 이어폰을 착용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바로 한민호, 옛 이름 정우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대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한미선은 아들의 태권도 실력과 현장 경험을 높이 태성그룹 계열사로 MH 시큐리티라는 전문 경호 회사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 취급을 받았던 그의 주먹이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 거죠. 대표님, 오늘 일정은 병원 VIP 병동 보안 점검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시다. 거긴 제가 직접 챙겨야죠. 민호가 도착한 곳은 하늘이 근무하는 시립대학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던 하늘이 민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아니, 한 대표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민호는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구역 보안 책임자가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환자들이 꾀병 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머, 못 살아. 직원들 보는데. 하늘이 얼굴을 붉히며 민호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민호는 하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투박했지만 이제는 거친 굳은 살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여기서 사람들을 살려. 나는. 민호는 든든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게. 평생. 두 사람은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모진 눈보라를 견뎌낸 그들에게 마침내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미선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늠름하게 자란 아들 민호, 그리고 며느리가 될 하늘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 민호 정말 멋지게 컸죠? 한미선은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재개발 구역의 차가운 눈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선생님의 하루하루에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위로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끝.